지금 일본 열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통도 언어도 심지어 제사까지. 한국과는 전혀 다를 거라 여겼던 아이누족. 그런데 일본의 한 교수가 그들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제사상 위에 놓인 된장과 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그리고 말끝을 끌며 부르는 억양까지. 모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한국이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우연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일본 최고의 대학 교수조차 결국 무릎을 꿇게 만든 이 충격적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잠깐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도쿄대학교 민속학과 조교수 타카하시 유미코입니다. 올해 39살이죠. 이번 연구 출장은 제게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였어요. 홋카이도 북부 아이누족 마을의 전통 민요와 재래의식을 조사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홋카이도는 눈부시게 하얗더군요. 삿포로에서 다시 기차를 갈아타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바뀌어가는 게 신기했어요. 도쿄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대신 끝없는 설원이 펼쳐졌죠. 아이누족은 독립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일본 문화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조금 다른 방언 정도겠지 싶었거든요. 학회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으니까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역에서 마을까지 가는 길이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택시 기사분이 말을 걸어왔는데 억양이 묘했어요. 일본어인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교수님이시군요. 아이누 마을 처음이세요? 말투가 부드럽고 끝을 살짝 올려서 말하더라고요. 도쿄에서는 들을 수 없는 톤이었어요. 뭔가 친근하면서도 정감 있는 그런 말투였죠.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같은 일본 땅인데 이건 완전히 다른 나라 같다고요. 공기부터가 달랐거든요. 도쿄의 차갑고 빠른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어요. 집들도 독특했습니다. 전통 가옥들이 눈 속에 파묻혀 있는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하늘로 쭉 뻗어 올라가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저를 바라봤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일본 사람들인데 표정이나 몸짓이 제가 아는 일본인들과 달랐어요.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거든요. 인사하는 방식도 달랐고요. 마을 이장님이 저를 맞아주러 나왔어요. 이름은 사토 켄지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죠. 멀리서 오셨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말투가 너무 익숙했거든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말투였어요. 그날 밤 민박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생각났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말투와 표정이 왜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분명 처음 와본 곳인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을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일정표에 따르면 오늘은 마을 생활 관찰하는 날이었거든요. 민속학 연구의 기본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거니까요. 마을 한복판에 작은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할머니 한 분이 아이들과 놀고 있더라고요. 이름은 타니구치 하나코였습니다. 70살 정도 돼 보이는 분이었죠. 아이 하나가 너무 빨리 뛰어가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천천히 해라. 넘어지면 어떻게 해?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말끝을 올리면서 끌어서 말하는 게 완전히 한국 할머니 말투였거든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바로 그 억양이었어요. 다른 아이가 장난을 치자 할머니가 또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친구가 아파하잖아. 이것도 똑같았습니다. 꾸짖는 건데도 따뜻하게 말하는 그 톤이요. 저는 얼른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시작했어요. 나중에 다시 들어봐야겠다 싶었거든요.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도쿄에서 오신 교수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이 인사도 신기했어요. 일본어인데 정서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도쿄 사람들은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진짜 반가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아이들하고 자주 노세요? 그럼요.
우리 동네 아이들인데 당연하죠. 다 내 손자 손녀 같아요. 또 그 말투였습니다. 저는 계속 녹음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한 아이가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죠. 밥 먹고 와라. 배고프면 힘이 안 나잖아. 저는 그만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 완전히. 할머니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얼른 웃으며 둘러댔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겨운 말투라서요. 그날 오후에도 계속 관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는 방식,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 심지어 화날 때 말하는 톤까지요. 모든 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기억과 겹쳤어요. 저녁에 민박집 사장님과 이야기하다가 확신했습니다. 교수님, 내일 날씨가 좋을 것 같은데 마을 구경 더 하실래요? 바로 이거였어요. 말끝을 부드럽게 올리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톤이요. 제가 대학생 때 한국인 친구 할머니께서 저한테 하시던 바로 그 말투였거든요. 그날 밤 녹음된 파일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확실했어요. 이건 일본어가 맞는데 정서와 억양이 완전히 다른 언어 같았거든요. 뭔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핸드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이누족 말투의 특징, 한국어 억양과의 유사성 발견. 더 자세한 조사 필요함. 그런데 이상한 건 기분이었어요. 연구 대상을 발견해서 기뻐야 하는데 왠지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마치 잃어버린 뭔가를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마을 이장님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교수님, 내일이 우리 전통 재래 의식 날인데 참관하실래요?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아이 누족의 재래 의식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거든요. 이런 걸 보러 온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7시에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들 정장을 입고 왔어요. 분위기가 엄숙했습니다. 그런데 회관 안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정면에 상이 차려져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상 위에는 쌀로 지은 밥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구운 생선이 놓여 있었고요. 채소들도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콩으로 만든 소스가 작은 그릇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한국 차례상이랑 똑같잖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달랐지만 전체적인 구성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앞으로 나와서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절하는 방식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손을 이마에 대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정확히 한국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하는 그 동작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사토 이장님이 제게 속삭였어요. 교수님도 함께 절하셔도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께 인사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전혀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어릴 때부터 해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의식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상 앞에 나와 절을 했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진심으로 조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절차도 신기했어요. 먼저 술을 따르고 절을 한 다음에 음식을 조금씩 덜어내더라고요. 이것도 한국 제사와 비슷했어요. 의식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권유를 받아서 함께 앉았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 조상님들이 좋아하시던 거예요. 특히 이 콩소스는 아주 오래된 전통이죠. 저는 그 콩소스를 조금 맛봤습니다. 된장과는 달랐지만 뭔가 비슷한 맛이었어요. 구수하고 깊은 맛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런 재래를 지내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니까. 몇백 년은 됐을 거예요. 저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절하는 방식도 옛날부터 똑같았나요? 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두 손을 이마에 대고 정중히 인사드리는 거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제사상 구성, 절하는 방식, 음식 나누는 문화까지 모든 게 한국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이누족 재래 의식과 한국 제사의 유사점 발견.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공통점이 있음. 추가 조사 필요. 하지만 정말 궁금한 건 제 마음이었어요. 왜 그 의식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편안했을까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재래 의식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저를 전통 음식 만드는 곳으로 초대했습니다. 타니구치 할머니가 직접 요리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우리 전통 음식 맛보러 오세요. 도쿄에서는 못 먹는 맛이에요. 할머니 집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발효된 콩 냄새였거든요. 된장 냄새와 비슷했지만 조금 달랐어요. 더 진하고 깊은 향이었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대대로 만들어 먹는 콩소스예요. 콩을 삶아서 오랫동안 발효시킨 거죠. 할머니가 나무 주걱으로 저어주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 할머니께서 된장찌개 끓이시던 모습이요. 맛을 한번 보세요. 할머니가 작은 숟가락에 콩소스를 떠서 주셨어요. 조심스럽게 입에 넣어봤습니다. 맛은 된장과 달랐어요. 더 단맛이 나고 감칠맛이 깊었거든요. 그런데 뒷맛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어떠세요? 정말 특이한 맛이네요. 그런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먹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낯설면서도 그리운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어서 할머니가 다른 음식들도 보여주셨어요. 쌀로 만든 떡, 생선구이, 나물무침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 나물무침도 우리 전통 요리예요. 산에서 나는 나물을 데쳐서 무친 거죠. 맛을 보니까 이것도 한국 나물무침과 비슷했습니다. 참기름 향이 나고 고소한 맛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가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콩소스를 넣고 끓인 찌개, 갓 지은 밥, 여러 가지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많이 드세요. 멀리서 오셨는데 든든하게 드셔야죠.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억양도 그렇지만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진짜 손님을 대하는 정성이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쌀의 단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 다음에 콩소스 찌개를 한 모금 마셨죠.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맛이 이상해요?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맛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언제 먹어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알고 있는 맛이었어요. 어릴 때 어딘가에서 먹었던 그런 따뜻한 맛이었죠. 할머니가 계속 반찬을 권하셨어요. 이것도 드세요. 저것도 드세요. 도쿄 음식은 짜잖아요. 우리 음식은 담백해요. 정말 그랬어요. 간이 세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났거든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이 요리법은 언제부터 전해 내려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어머니한테 배우고 또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한테 배운 거죠.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똑같을 거예요. 콩소스 만드는 방법도요? 그럼요. 이게 우리 집안 비법이에요. 콩 고르는 것부터 발효시키는 시간까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먹은 음식들의 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특히 그 콩소스 냄새가 계속 코끝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또 메모를 했습니다. 아이누족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의 유사점. 발효 콩소스, 나물무침, 밥상 차리는 방식까지 공통점이 너무 많음. 하지만 가장 신기한 건 제 반응이었어요. 처음 먹는 음식인데 왜 이렇게 그리웠을까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고향 맛을 다시 찾은 것 같았거든요. 닷새째 되는 날 오후 마을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민속학 전공이다 보니까 전통 놀이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어떤 놀이를 하는지 구경하러 갔어요. 아이들 7명이 동그랗게 앉아서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리듬이 경쾌하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서 들어봤어요. 야마야마 토키토키 하나하나 소래소래.
가사는 아이누어였지만 멜로디와 리듬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한 아이가 가운데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면서 몸을 좌우로 흔들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계속 불렀죠. 교수님도 같이 해요. 아이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옆에 앉았어요. 이 놀이는 뭐예요? 달림놀이예요. 달림께 소원을 비는 거예요. 아이들이 설명해 주는데 놀이 방식이 신기했어요. 가운데 한 명이 달림이 되고 나머지는 둘러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거였거든요. 달림 역할을 하는 아이는 소원을 들어주는 척 했고요. 이 노래는 언제부터 불렀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도 어릴 때부터 불렀대요. 아이들이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들어봤어요. 가사는 모르겠지만 선율 구조가 완전히 한국 전통 민요 같았거든요. 도레미파솔라 이런 서양 음계가 아니라 라도레미솔 이런 우리나라 전통 음계였어요.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요. 리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박자 기준의 엇박이 들어가는 전형적인 한국 민요 리듬이었거든요. 잠깐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시작했어요. 나중에 분석해봐야겠다 싶었거든요. 아이들이 계속 놀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노래를 불렀어요. 모시모시 하레하레 키타키타 미나미나. 이것도 똑같았어요. 선율과 리듬이 한국 민요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놀이가 끝나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 노래가 또 있어요? 많아요. 봄 노래, 가을 노래, 눈 노래도 있어요. 한 아이가 봄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완전히 한국 민요 스타일이었거든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노래 부를 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슬플 때도 불러요? 네. 슬플 때 부르면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괜찮아져요. 이 대답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 민요의 특징이거든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부르는 노래. 감정을 달래주는 노래 말이에요. 아이들이 또 다른 놀이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줄넘기 노래였어요. 줄을 돌리면서 부르는 노래였는데 이것도 한국 전래 동요와 거의 똑같았어요. 와,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아이들이 신기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왜요? 이상해요? 아니에요. 너무 예쁜 놀이라서요. 그날 저녁에 녹음한 파일들을 들어봤습니다. 확실했어요. 이건 음악적으로 한국 전통 민요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음계 구조, 리듬 패턴, 선율의 흐름까지 모든 게 일치했어요. 가사만 아이누어일 뿐이었죠. 저는 흥분해서 동료 교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아이누족 전통 민요가 한국 민요와 음악적 구조가 똑같아요.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는 발견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런데 확실한 건 있었어요. 오늘 아이들이 부른 노래들이 제 마음을 울렸다는 거였거든요. 마치 어릴 때 들었던 자장가 같았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마을 언어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표면적인 관찰이었다면 이제는 깊이 들어갈 때였거든요. 마을 어른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이누어에도 존칭어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사토 이장님이 설명해 줬어요. 우리말에도 높임말이 있어요. 어른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친구한테는 또 다르게 말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말도 상대방에 따라 달라져요. 존경하는 분한테는 옷이나 친구한테는 이페라고 하거든요. 이건 정말 신기했어요. 일본어에도 존칭어가 있지만 아이누어의 존칭 체계는 한국어와 더 비슷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더라고요. 타니구치 할머니와 대화하다가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글쎄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가슴이 따뜻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분이 좋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감정을 몸으로 표현해요.
이것도 한국어와 똑같았어요. 마음이 무겁다, 가슴이 답답하다, 얼굴이 밝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요.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더 많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화가 날 때는 어떻게 말해요? 머리에 불이 났다고 해요. 슬플 때는요? 눈에 물이 찬다고 하죠. 완전히 한국어 표현 방식이었어요. 감정을 몸의 변화로 설명하는 거 말이에요. 말끝 처리도 신기했습니다. 문장 끝을 올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국어에 잖아요. 그런데요.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런데 내일은 추울 것 같아요. 의문문이 아닌데도 끝을 올려서 말했어요.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면서 말하는 거였죠. 젊은 사람들과도 이야기해 봤습니다. 25살 된 다나카 타로라는 청년이었어요. 타로 씨는 어른들과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요. 구체적으로는요? 목소리도 낮추고 말끝도 정중하게 하죠. 합니다라고 해야 해요. 이것도 한국의 상하관계 문화와 비슷했어요. 나이나 지위에 따라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정서적 거리감 표현이었습니다. 친한 사람과 안 친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해서 말해요? 친한 사람한테는 말을 많이 해요. 안 친한 사람한테는 필요한 말만 하고요. 톤도 달라져요? 당연하죠. 친한 사람한테는 편하게 말하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딱딱하게 말해요. 이런 미묘한 정서 표현이 한국 문화와 너무 비슷했어요. 정과 거리감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요. 저녁에 오늘 조사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누어의 언어 구조와 한국어의 공통점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요. 존칭어 체계, 감정 표현 방식, 말끝 처리, 정서적 거리감까지 모든 게 비슷했어요. 이건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고방식과 정서 구조가 같다는 뜻이었거든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문법이 아니라 정서 구조가 똑같은 거야. 그러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언어는 그 민족의 정신을 담고 있잖아요. 아이누족과 한국인이 이렇게 비슷한 정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분명히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금 단순한 학문적 발견을 한 게 아니라 잃어버린 뭔가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열흘째 되는 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장로님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올해 85살이신 사사키 토시오 할아버지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우리 역사를 제일 잘 아신다고 했거든요. 할아버지 댁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어요. 전통 가옥 그대로 지어진 집이었는데 들어서자마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교수님, 멀리서 오셨구나. 앉아보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깊고 온화했어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느껴졌거든요. 할아버지, 아이누족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우리 조상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원래 이곳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먼 곳에서 왔죠. 어디서요? 북쪽에서요. 눈이 많이 오는 땅에서 왔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북쪽이라는 게 시베리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을 말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글쎄요.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큰 강이 흐르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 강을 따라 내려오다가 바다를 만났대요. 할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바다를 건넜어요. 작은 배를 타고 여러 날을 항해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섬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머릿속에 지도가 떠올랐어요. 큰 강, 바다 건너기,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의 이동. 이건 고구려에서 한반도로 내려온 경로와 비슷했거든요. 언제쯤 일이에요? 아주 오래전이죠. 몇백 년, 아니 1000년도 더 전 이야기일 거예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대요. 쌀도 키우고 콩도 키웠다고 하죠. 그리고 쇠를 다루는 기술도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놀라웠어요. 쌀농사와 콩 재배, 철기 기술까지 모든 게 한국 고대 문화와 연결되는 내용이었거든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 제사를 지냈어요. 특별한 날에 모여서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했다고 하죠. 어떤 음식을 차려놓았대요? 밥하고 물고기, 그리고 콩으로 만든 장이요. 이건 지금도 똑같아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한국의 고대사와 너무 잘 맞아떨어졌거든요. 할아버지, 혹시 지도 같은 거 있어요? 조상들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 보고 싶어서요. 할아버지가 오래된 종이 하나를 꺼내셨어요. 손으로 그린 지도였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화살표가 그어져 있었어요. 이게 우리 조상들이 온 길이에요. 큰 강을 따라 내려와서 바다를 건넜죠. 저는 그 지도를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에서 동북아시아 지도를 꺼내서 비교해 봤습니다. 할아버지, 이 큰 강이 혹시 압록강이나 두만강일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있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북쪽에서 바다를 건너온 조상들, 쌀농사와 콩재배, 철기 기술, 제사 문화까지 모든 게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이주와 일치했거든요. 할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늘 들은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역사책을 뒤져봤습니다. 고구려 멸망 후 유민들의 이주, 백제 부흥 운동 실패 후의 피난민들,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한반도를 떠난 사람들의 기록을 찾아봤어요. 정말로 일부는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특히 홋카이도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북쪽, 바다 건너. 그게 바로 한국 아니야?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말투, 음식, 제사, 민요, 언어 구조까지 모든 유사점들이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구체적이었거든요. 물론 아이누족과 한국인의 직접적인 연결은 아직 학계에서 명확히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서, 언어 구조, 문화의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2주간의 조사를 마치고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이누족 마을에서 경험한 일들로 가득했어요. 말투, 음식, 제사, 민요, 그리고 장로님이 들려준 이주 설화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학회 발표 날이 왔습니다. 제목은 아이누족과 한국 전통 정서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였어요. 발표장에는 동료 교수들이 가득 앉아 있었죠. 여러분, 저는 이번 조사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틀어줬어요. 아이누족 할머니가 아이들을 부르는 목소리였거든요. 이 말투를 들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몇몇 교수들이 고개를 갸웃했죠. 한국어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본어인데 정서가 완전히 다르죠. 이어서 제사 장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제사상 구성, 절하는 방식, 음식 배치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체계적입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타카시 교수님, 정말 확실한 건가요? 네, 2주 동안 직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언어, 음식, 재래, 민요까지 모든 영역에서 유사점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장로님이 들려준 설화를 소개했어요. 북쪽에서 바다를 건너온 조상들 이야기를 말이에요. 아이누족 전승에 따르면 이들의 조상은 큰 강이 흐르는 북쪽 땅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이주 가능성을 시사하죠. 발표가 끝나고 여러 교수들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특히 음성 파일과 사진 자료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한 달 후 딸 사쿠라와 함께 다시 아이누족 마을을 찾았습니다. 12살인 딸에게도 이 경험을 나눠주고 싶었거든요.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교수님, 또 오셨구나. 이번에는 따님과 함께 오셨네요. 타니구치 할머니가 사쿠라를 보고 웃으셨어요. 이쁜 아가야, 어서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사쿠라가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 할머니 말투가 왜 이렇게 친근해? 그렇지?
엄마도 처음 왔을 때 똑같이 느꼈어. 저녁 식사 시간에 할머니가 전통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사쿠라가 콩소스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엄마, 이 맛 우리 할머니 된장찌개 맛이랑 비슷해. 정말? 응. 뭔가 그리운 맛이야. 그날 밤 민박집에서 사쿠라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쿠라야, 오늘 하루 어떤 기분이 들었어? 처음 와본 곳인데 낯설지가 않았어.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또, 그리고 할머니들이 나한테 말하는 톤이 진짜 따뜻했어. 마치 진짜 손녀를 대하는 것 같았어.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쿠라가 말했어요. 엄마, 이 마을 사람들 뭔가 달라. 어떻게? 도쿄 사람들보다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 왠지 모르게 편안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찾고 있던 답이었거든요. 사쿠라야, 그게 바로 한국에서 말하는 정이야. 정? 응. 가족이 아닌데도 가족처럼 대해주는 마음. 처음 만난 사람도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야. 사쿠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따뜻했구나. 마을을 떠나는 날 할머니들이 나와서 배웅해 주셨어요. 사쿠라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또 놀러 와라.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차 안에서 사쿠라가 말했어요. 엄마, 나도 저런 할머니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한테도 있어. 다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이야. 도쿄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번 연구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정서적 연결고리를 찾은 거였거든요. 그날 밤 일기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은 국경을 넘나든다. 아이누족과 한국인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진짜 우리가 공유하는 유산이다. 사쿠라가 잠들기 전에 제게 말했어요. 엄마, 다음에 또 가자. 그 할머니들 보고 싶어.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또 가자. 우리 정을 나누러.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